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벌써 설입니다. 빠른 분들은 지난 주말부터 이번 황금 연휴 시작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최대 9일을 쉴 수가 있는데요. 올 한 해 가장 긴 연휴라고 합니다. 귀향길이든 귀성길이든 아니면 일상을 지키고 계시든 정치 카페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연휴가 특별하기를 기대하면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 38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노회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하고 지내셨어요? 네, 아침에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뭐 하셨어요, 제주도는? 예, 제주도 가서 뭐 바다 좀 보시고. 해서 심호흡하고. 예. 예, 그리고 다양한 어종들이 어느 정도 이게 서식하고 있는지 좀 관찰도 하고. 예. 뭐 하여튼 생태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예, 뭐 자산어보 뭐 이런 걸 쓰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 2년 전에 그 대법원 재판 있었던 맞아. 날이어서 네. 사법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요번에 제주도 내려가신 거 그냥 쉬러 내려가신 건가요? 아니면 일정이 있었나요? 예, 아니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이 잠깐 보자고 해서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왜 저는 안 불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죠. 예. 그리고 유시민 씨는 지난주 제 예언대로 패널 출연이 자신도 모르게 차단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뭐 대한민국 신임 총리 지명자 비리 완구점 이완구 총리 후보가 떠오르시겠지만요. 뭐 그것과는 상관없고요. 저술 중인 신간도서의 퇴고 작업을 위해서 부득이 이번 방송 결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책도 좀 조용히 쓰면 안 되나? 그렇게 요란하게 쓰는지 몰라. 이해가 안 가. 그렇다고 또 노회찬님과 제가 둘이서 방송을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좀 전에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직접 자기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입니다. 오늘은 정치카페로 잠깐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정미입니다. 예,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노유진의 정치카페 간헐적 땜빵 진행자를 했던 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입니다. 간헐적.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그냥 대기 중이시죠? 뭐 국회에서 또 일 나면 바로 달려가셔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5분 대기 상황이죠. 네. 5분 대기 상황 중에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3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광고 안내입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광고비가 있다고 해서 아무 광고나 받지는 않습니다. 광고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노유진 정치 카페의 검증 광고는 딴지일보가 함께합니다. 02-771-7707 혹은 딴지.마스터@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졸라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당장 가장 중요한 국회 현안이 걸려있죠. 비리 완구 백화점 총리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본회의 오늘 2시 반에 열리는데요. 여당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까지 모두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번 설 연휴 명절 민심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완구 총리 인준 표결 문제, 당장 본회의의 전망과 앞으로 이번 이슈가 명절 이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리부터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표결로 갈 것 같죠? 예, 아직 지금 각 당이 의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요. 새누리당은 야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본회의 출석해서 절차대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12일 날 잡혔었던 본회의인데 그때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를 해서 16일로 지금 본회의를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날은 국회의장께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회를 안 보겠다. 그러나 16일에는 반드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가 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출석해서 반대 표결을 의사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총리 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니 본회의에 불참하고 보이콧할 건지 이게 최종 결정은 지금 안 난 상황이고 저희 당도 지금 의원총회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만간 이제 좀 잠시 후에 아마 각 당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이미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다고 생각하고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표결을 통해서 총리로 인준이 되든 아니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든 애초에 기대했던 그런 소통형 총리 내지는 통합형 총리로서의 역할은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청문회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 청문회 뭐 근래에 이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가 이번 이완구 후보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3명이 미리 낙마했고 유일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던 뭐 그분도 하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정호원 총리가 이미 2번 짐을 쌌다가 예. 이번에도 짐은 싸놓으셨죠. 3번째 짐을 쌌다가 풀렀다를 반복한 상황이었는데 다른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의 전례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 이완구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좀 종합 백화점 그야말로 불량 그 완구 세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덕성의 하자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언론에 대해서 일국의 총리로서는 도저히 이건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을 보였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청문회 검증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희화화되는 그런 절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듭니다. 예, 그 이번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분이 참 인생 참 잘 사셨더라고요. 정말 보면은 그 강남 1970처럼 네. 그러니까 아파트 불려나가는 거 딱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석이죠. 국민들의 뭡니까? 귀감이 될 만한 데다가 그 옛날에 뭐 60몇 년에 그 찍었던 뭐 엑스레이 이런 거 다 챙겨놓은 거 보면 네. 자기의 그 경력을 위해 가지고 엄청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막판에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기자들하고 아니, 자기 깐에는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수준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네. 이제까지 그 3명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네. 3분이 낙마를 했고 네. 정호원 총리는 또 이제 지금 현역으로 있고 이번에 5번째로 이제 총리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거론되고 있는 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 5명을 동시에 총리 경합을 벌이면은 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3위권에 못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꼴찌죠. 이 5명 중에서는 4위 내지 5위를 할 뿐인데 지금 이제 그 뭐 총리 하겠다고 이게 덤벼들고 있는데 신검에서 그 신검도 보면 그것도 군대도 보면 아직 뭐 본인은 인정 안 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집요하게 일과 성을 다해서 노력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그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일에 국무총리 신검이 있다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 지금 받은 상처만 하더라도 국무총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좀 자격 상실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그 청문회가 청문회 진가를 좀 제대로 발휘했던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총리 지명을 했을 때 이완구 총리의 적합도가 39%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총리로서 더 이상 그 적합하지 않다가 41%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미 국민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졌고 사실 이제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그 청문회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민심을 거스르려고 하는 뭐 청와대와 새누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연이어 3번째 낙마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부 여당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지금 뭐 하자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이걸 강행했을 때 그 뒤에 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완구 후보자는 여당의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점이 새누리당을 더 곤혹스럽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실세 총리로서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겁니다. 단지 그분이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임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국정 장악력이 좀 떨어지고 이른바 레임덕이라는 게 오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한번 그 임기 후반부에 좀 장악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목표가 사실은 다 물 건너가 버린 겁니다. 과연 저분이 국무위원들을 제대로 통할할 수 있으며 실제 내각의 그 이 인사권까지 갖는 실세 총리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그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뭐 전국에서 다 부적합하다라고 여론이 나오는데 충청권만 지금 결집을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또 지역 감정까지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충청권에 가보면은 길거리에 현수막들이 막 걸려 있습니다. 충청권 총리 낙마하면 다음 총선 두고 보자. 사실 지금 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 감정으로 이 문제를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총리라는 게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완구 후보자가 충청권에서 3선을 했고 또 충청도지사까지 지냈던 충청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걸 감안한다면 지금 충청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 출신 지키기 여론 같은 거는 결코 정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저는 충청권의 많은 유권자들도 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언론이나 또 여당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지역 대결 구도 비슷하게 이걸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낡은 그런 구도를 다시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새정치연합에서 민주연합에서 본회의를 오후에 3시에 열자라고 연기 요청을 30분. 했다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 시각까지의 그 보도를 보면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3시로 이제 의원총회를 더 할 테니까 이제 본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하여튼 새정치연합이 지금 반대는 반대인데 아예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할 건지 표결에 이제 참여해서 반대할 것인지 둘 다 이제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만일에 표결에 불참할 거라면은 애초에 오늘의 이 본회의 성립 자체를 동의해 주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회의 여는 것 자체는 합의를 해주고 그 회의에 자기가 합의해 준 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또 따지게 된다면은 뭔가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 밖에서 거부하려면 애초에 본회의 자체도 인정 안 해주고 우리는 그 본회의 이런 심사보고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날치기 처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과정 전체가 불법이라고 본다. 본회의 여는 걸 동의 못하겠다. 뭐 우선 사과부터 해라. 뭐 그렇게 해서 본회의를 갖다 강행하면은 불참해도 명분이 있는데 스스로 지금 명분을 잃어버린 셈이죠. 또 본회의 여는 걸 또 합의해 줬단 말이죠. 줬으면 그럼 또 표결에서 당당히 반대의 표를 던지든가 그래야 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표결에 부담을 느끼는 건 이탈표잖아요. 사실 그 충청권 의원들이 만약에 이탈표가 누가 했는지는 잘 몰라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표가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이러면 또 그 욕도 들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문재인 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표결에서 뭐 충청권이 찬성은 아니더라도 기권이나 이런 식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충청권 의원들이 굉장한 사실 리더십의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일 거고요. 방금 전에 이제 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제1야당다운 그런 단호하고 매운맛을 보였어야 되는데 저는 애초에 청문회를 해주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문창극 후보자나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그 도덕성의 문제 혹은 자질의 문제하고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문제를 뭐 그걸 갖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 문제의 심각함은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안대희 그 전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관예우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한 건이었죠. 문창극 그 전 총리 후보자도 역사관 문제 하나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병역 문제 또 자식들 의혹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언론관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걸 왜 청문회에 안 쳐졌을까? 저는 이게 이제 제1야당이 매번 이런 국정의 주요한 그 이슈가 생겼을 때 혹은 고비마다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너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국정 발목 잡기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야당입니다. 물론 그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몽리부리기의 발목 잡기라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명분도 충분히 있고 근거도 있고 오히려 야당이 단호하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동료 의원이었고 전직 여당 원내대표라고 했더라도 우리가 총리 인준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청문회 자리에 앉아서 검증조차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입장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그 여러 차례 이제 뭐 대변인이나 원내대표 그 구두 발언을 통해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본회의 방침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못 가고 있어서 좀 그런데요. 두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서 당당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반대 표결을 하자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어차피 지금 그 의석 분포상 이건 뭐 무조건 통과되는 상황인데 여기 들어가서 뭐 명분 갖춰줄 필요가 있느냐 아예 불참하자 이런 보이콧론이 있어서 지금 아마 한참 의원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의당은 뭐 이탈표 걱정은 없죠?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실명으로 공개 표결을 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중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진 사람을 몇 명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국회에 참석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소득세 개정안 때입니까? 우리 박원석 가업상속공제, 예, 가업상속공제, 예, 상속세, 예, 세법 그 상속세 그 공제와 가업상속세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부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반대 이제 그 토론자로 나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늘 또 이렇게 5분 발언 딱 얻어가지고 한 10명만 불러. 10명만 이렇게 양심을 흔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 1말의 양심, 그러니까 많이 말고 한 1말 정도 양심을 가진 한 말. 한 말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말 정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 10명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의 재석이 158명입니다. 그중에 2명이 구속돼가지고 비리 사건으로 해서 156명인데 오늘 아침 의총에 155명이 모여서 불투전의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 본인 빼고 나머지 155명이 모여서 오늘 같은 날 안 가면은 일단은 공천 재고 대상에 들어가거든. 네, 지금 방금 정의당의 최종 의총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보이콧을 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하고요. 일말의 양심을 포기했고. 이 보이콧의 의미는 이런 거죠. 애초에 청문회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준 그 보고서, 그러니까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했고 본회의도 물론 여야 합의에 소집이 됐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의 자격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리가 사실 안 들어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뭐 표결하러 들어가기도 뭐하고. 근데 상황이 참 웃기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새누리당한테 불리한 주제인데 네. 딜레마는 왜 이쪽이 앉게 됐다는 느낌을 받죠? 12일 날 완전 자충수를 둔 거죠, 새정치연합. 지난주에 한수를 잘못 뒀다고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게 칼자루 쥐고 있다가 오히려 칼끝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특히 제1야당이 많았었는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의석수가 지금 130석이면은 원내 다수 의석은 아니지만 작은 의석도 아니거든요. 작은 의석 아니죠.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70석, 80석 되는 의석을 가지고도 휘둘렀죠. 지방선거 부활도 따내고 전국을 주도했었는데 이게 야당의 야성이 사라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너무 저쪽에 여권이 강해져서 그런 건지 저도 같은 그 야권 의원이지만은 가끔 이게 전국 운영 상황을 보면 분명히 칼자루를 야당이 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피 흘리면서 칼끝을 쥐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안타깝고요. 이번 경우에도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문회 자리에 앉히는 것부터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여전히 짙게 남습니다.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의총 중인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럴 때 웃긴다. 근데 이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방송 나가잖아. 아니 새정치연합에 이탈표가 없어도 새누리당 오늘 출석률이 그 정도면 이거는 뭐 무조건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 어쨌든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결과는 더 이제 이 현재 방송 시점에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설사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석을 하든 표결을 이제 불참을 하든 이완구 만일 총리 후보자가 오늘 총리로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은 그것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과정에서 어느 인사청문회보다도 사실은 시작과 끝이 다른 그런 이제 청문회가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이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 상황이 있었고 또 국민 절반 이상이 하자 있는 총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예요. 불량식품을 산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반품도 안 된다 그러지. 유효기간은 이미 지난 것 같고 보니까 봉지도 찢겨 있고 막 안에도 좀 가루가 나오는 그런 상황. 이걸 사놓고 결국에는 누가 손해냐.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보겠지만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뭐 새로 시작해야 되는 판에 네. 이거 무슨 걸레를 행주라고 사가지고 지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새누리당이 그 진흙탕으로 한 발 발을 내딛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계산은 아마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부분 개각을 바로 직후에 단행을 해서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데 그게 국면 전환이 될지 국민들로서는 또 다른 불통의 이미지, 또 다른 이제 그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독선의 이미지를 더 확산시키는 걸지는 아마 뭐 설 연휴 중에 우리 저 설 밥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론들을 하실 텐데요.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해도 너무하네 막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너끼리 다 해먹어. 사실은 그 개각을 한다라든지 이것의 목표가 이제 불통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자체 방식 자체가 지금 불통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오늘 국회 본회의 이후의 민심 향배 긴급 현안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난 추석에 보내드렸던 비정치카페.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오붓하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치카페 역시 지난 추석 방송에 이어서 수개월 만에 설 연휴 특집 비정치카페로 여러분들의 기나긴 연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주제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외로운 분들이죠. 솔로들을 위하여. 네, 솔로들을 위하여 나의 가장 외로웠던 명절. 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아니 갑자기 제가 솔로 얘기하니까 진 교수님 솔로인 듯 솔로 아닌 솔로 같은 솔로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의 총각인 사람이죠. 아니 그러니까 상태적으로는 솔로죠. 네, 그러니까 저는 100% 순수 솔로. 네. 어떻습니까? 이제 설 연휴가 되면 이제 가족들도 모이고 이러는데 혼자서 설 연휴를 지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매번 그 설 연휴를 이제 아버지한테 한번 찾아가는 날을 빼고 나머지는 저 혼자 그 연휴를 지내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 때는 다들 뭐 그 인사 다니고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술도 한잔 마시고 이러는데 이제 제 나이 때가 되니까 다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명절 때가 되면은 명절 보내기 프로젝트 이게 계획표를 짭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 뭐 추석 명절 때 너무 일상적으로 바빠서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목록을 짜가지고 요거를 이제 첫째 날은 뭐라고 둘째 날은 뭐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저는 주로 명절을 보내는 그런 편이죠. 알차게 보내시네요. 네, 엄청 알차죠. 명절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네. 예, 뭐 명절이 길어가지고 좋다는 분들은 뭐 저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 정의당은 항상 저 소외받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적이 짓누르는 원룸촌이나 고시원이나 최전방의 군부대나 지금 텅 빈 캠퍼스 이런데 또는 일가도 친척도 없는 낯선 타국에서 혼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는 설 명절은 2004년에 제가 솔로가 아니었고 뭐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뒤늦게 2003년에 홍콩대학으로 석사 학위를 하러 유학을 갔었습니다. 2004년 설을 혼자 보냈는데 그때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국은 이 춘절이라 그래서 설이 가장 큰 명절이고 일주일 내내 쉬고 상점도 다 철시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어디 없어요.
기숙사 식당 정도 열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때 또 이제 1월 달에 그 제뉴얼이 저 학위 과정이 있었거든요. 제뉴얼이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거 듣다가 갑자기 설이라 그래서 저 시내 나가봤더니 진짜 상점이 문을 닫아놨어요. 난감하죠, 그럴 때. 난감해가지고 다시 기숙사 들어와서 뭘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TV를 보니까는 불꽃놀이를 한대요. 그 구룡반도에 가면 이제 침사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년 설이 되면은 구정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거나 구경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참 정보에 어두웠던 게 그 불꽃놀이에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다. 발표 죽을 뻔했어요. 갔다가. 불꽃놀이를 하긴 하는데 소리만 들리고 보지도 못. 속의 고독을 느끼는 시간. 소리만 들리고 불꽃 끄트머리만 보다가 돌아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예, 불꽃놀이가 이렇게 청각적 현상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거기는 이렇게 볼 게 많은 나라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 불꽃놀이를 생중계를 합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차라리 기숙사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생중계로 봤으면 되는 걸 100만 명 모이는데 갔다가 TV로 조그맣게 보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가서 보면. 그런 그 에피소드가 한 번 있고요. 설보다는 이제 추석을 그 아주 우울하게 보냈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 91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인데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배가 돼가지고 어디 뭐 오갈 데 없는데 추석 되니까 다 가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 주거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주로 학교에서 살 때였는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다 가더라고요. 다 가가지고 나도 학교에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작정 나갔죠. 그래가지고 뭐 영등포 이런 시내 중심 가는 또 괜히 수배당하면 시내 중심 가면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명동, 충무로 이런 데는. 그래서 영등포 이런 데를 배회하다가 도저히 뭐 이렇게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빈집이 한 군데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저희 집사람, 당시에 제 여자친구 집이었습니다. 명절새로 여자친구는 내려왔고 제가 이제 열쇠가 있었거든요. 열쇠를 갖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다세대 주택에 자취를 할 때였습니다. 대방동에서. 근데 낯선 남자가 자꾸 문 열고 문 닫고 들락달락하면 신고 들어가지. 네, 도둑인 줄 알고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뭘 할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이제 DVD도 없을 때여가지고 비디오 10편을 빌려가지고 거의 2박 3일 동안 안에서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셀프 감금을 당하셨구만. 네, 비디오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봤던 비디오가 뭐 오빠의 불기둥 아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홍콩 누아르 계열의 영화도 많이 보고. 근데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는 영화 하나가 그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였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우울한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제목은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빌렸는데 그 영화를 거기서 혼자 있는 방 안에 명절에서 더군다나 수배 중이면서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이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떠오릅니다. 노 대표께서는? 예, 저는 그 결혼은 했지만 결혼 후의 일인데 이제 제가 혼자서 솔로로 설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좀 우울했는데 그 제가 89년에 구속이 돼가지고 92년에 이제 그 출소를 하는 한 2년 6개월을 이제 교도소에서 법무부의 보호와 관찰하에 있었는데 그때 그 사실은 교도소에서 있으면은 그 독방에 하루 종일 갇혀 있는데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매일 1시간씩 있는 운동 시간이에요.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회라도 오면 면회하러 가는 시간. 뭐 변호사 접견 올 일은 없지만 이제 기결수는 변호사 접견이 있다면은 그런 시간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목욕 시간 이런 게 이제 밖에 나가고 나가는 김에 이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에 창문은 있지만은 이렇게 촘촘히 되게 하늘이 안 보여지는 하늘을 못 보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늘을 보면 이제 햇볕도 쐬고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9일 연휴라 그러잖아요. 이런 기간이 되면은 그 공무원들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정직 공무원들이 이제 교도관들이 쉬어야 되니까 소수만 근무를 하게 되니까 면회가 일체 금지야.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닷새가 이렇게 연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서. 그러면 5일 동안 면회 금지. 네. 그다음에 뭐 면회 금지만 해도 운동 금지. 뭐 다 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명절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게 되면은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저는 그때 또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그 직전에 그 설 며칠 앞두고 제가 한 6개월째 이렇게 방에서 기르던 일종의 반려곤충. 예, 바퀴벌레 사슴벌레. 사슴벌레를 그 전에 여름에 이렇게 밤에 이게 사슴벌레가 날아다니면 꼭 박쥐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무섭거든. 그걸 근무하던 교도관이 이제 에프킬라로다가 이렇게 에프킬라를 난사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시끄럽고 무서우니까 그 사슴벌레인지 뭔지 모르는 벌레를 이렇게 그 격퇴시킨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에 이제 세수하러 나갔다가 그걸 보고서 이제 보니까 완전 죽지는 않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과즙도 짜고 뭐 별거 다 먹여가지고 살렸어요. 살렸는데 얘가 날지는 못하는데 앞에 그 톱니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과를 끊을 정도로 힘이 있는. 그래서 제가 뭐 주변에서는 저보고 이제 뭐 청승 맞다 뭐 하냐 뭐 이런 그 질타도 있었지만 그걸 이제 열과성을 다해서 길렀는데 겨울이 오면은 그때마다도 교도소가 난방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넣어가지고 담요로 쌓고 이렇게 끼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그 방 안 온도가 영하 20도 뭐 이렇게 되니까 물이 꽁꽁 얼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추워지면서 점점 제가 이거 보온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 1월달 말 어느 날 몹시 추운 날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휴지로 싸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금 심상정 의원 그 수석 보좌관을 하고 있는 신원직 씨가 그 교도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가지고 이제 좀 약간의 예를 표하고 그 언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얘를 묻었어. 그리고 바로 추석 연휴대가 딱 갇히니까 늘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던 곤충 한 마리도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외로움이 더 커지. 그때 좀 그때가 92년 1월 말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그 설 연휴에 솔로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떡국 나오지. 나오는데 그게 떡국이 나오면 뭐야 그 저기 뭐야 풍 퍼진. 아니 저는 저도 감옥에서 설 연휴를 보낸 게 저는 좀 나이 먹어서 2009년도에 촛불 집회하고 나서 구속이 돼가지고 설을 맞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날은 이제 면회 운동 금지니까. 연휴가 뭐 한 3일만 돼도 3일 동안 내내 방에만 있어야 되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근데 떡국이 옛날보다 훨씬 맛있어졌더라고요. 요새 좋아졌죠. 요새는 교도소 막 들어가도 돼요. 소고기도 예전에는 시계도 차고 볼펜도 쓰고 뭐 예전에는 기름만 떴는데 이제 이 왕건이들도 좀 있고 옛날에는 소고기 없었고 멸치 가지고 했어요. 떡국이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하고 그리고 건빵을 줍니다. 설 특식으로 별사탕 들어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면 안 되잖아 별사탕. 별사탕 들어간 건빵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름 그래서 알차게 보냈습니다. 설을. 교도소 얘기는 제가 교도소를 다녀본 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설 명절 연휴 때 솔로가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몇 년 전에 이제 2008년, 2009년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저한테는 우울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새로운 결심을 갖고 인생을 어떻게 좀 설계해 볼까. 그래서 그 당시에 루비 키우시지만 저는 나비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비를 데리고 강릉으로 차를 몰고 바다를 딱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 해를 잘 구상을 해봐야지. 그리고 바닷가에 딱 앉았는데 정말 이 1분이 엄청 긴 거예요. 잠깐 앉아 있었는데도 한동안 앉아 있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절대 바닷가에는 혼자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황해가 개봉했을 때가 몇 년 전에 그게 1월 1일 날 이제 개봉을 했는데 혼자서 이제 1월 1일을 극장에서 보내야지. 그리고 혼자 극장을 딱 가서 황해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막 이 끔찍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소주를 한 병 마시고 하루 종일 잠을 잤던. 그래서 절대 명절 때는 이 우울하고 끔찍한 영화를 보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깊은 교훈. 혼자 가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럴까요? 네. 어떤 영화를 봐도 돼요, 둘이 같이 하면. 저도 옛날에 한번 이제 그 명절 때인가 그 영등포 거기 가지고 갔는데 정윤이 나오는 뭐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앵무새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고등학교 2학년 때 봤던 영화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제 다들 이렇게 그 쌍쌍이 오잖아요. 근데 혼자 가니까 그것도 청승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이렇게 눈치 보이고 그래서 다시는 혼자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명절을 혁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위로 어머니 있고 그다음에 누나들만 둘 있고 이러니까 그 여성 권력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계속 권리를 억압당하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혁파해가지고 설날 때 저는 라면 먹고 그랬어요. 점심 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래도 설날인데 떡국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잠깐 옆집 가가지고 떡국 얻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랬더니 사실 나라마다 뭐 또는 민족마다 다 이제 그런 고유의 명절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뭐 익히 이렇게 잘 아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가 보면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불러주는 가족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쓸쓸한 걸로 보통 규정이 되는데 우리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하고 추석이죠. 우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노는 날이니까 크리스마스 날 집에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설 추석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좋은 명절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 명절 지내는데 그 좀 이제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유교식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제사를 그 옹호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도 우리 민족이 중국에 가서도 살고 미국 가서도 살고 저 러시아에 가서도 많이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도하게 지내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이렇게 제사 지냈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유교 국가이긴 하지만은 특히 유교 중에서도 이제 이런 예법을 중시하는 주작 이게 주작 아래 이런 게 이제 조선 중기부터 이렇게 강조되면서 조선 중기부터 지금의 예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다. 이게. 무슨 과일도 색깔에 따라서 동쪽의 나라 서쪽의 나라 이게 도대체 현대 지금 21세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문화라는 것은 세태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점점 변해질 것 같아요. 벌써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네. 설에. 그다음에 맞춤 음식을 그냥 사가지고 네. 10년 전만 해도 또는 2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간편하게 이제 차려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걸 보고 자라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21세기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주관하는 제사를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제사 주관할 나이 정도 되면은 훨씬 달라져 있을 거고 그래서 한 4, 50년 후에는 지금 방식의 그런 이제 이 명절에서 온 식구들이 즐겁게 어떤 같이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모시는 문제 때문에 갈등과 피로감, 원망이 쌓이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남는 그런 상황은 좀 많이 이렇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희망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뭐 다 형식을 갖춰서 지냈고 또 이제 사촌 형제들까지 다 모여서 지냈는데 어머니께서 한 10년 전쯤에 이제 부모님이 성당을 다니시거든요. 가톨릭 신자인데 이제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한 10년 전쯤에 다 없애셨어요. 아마 이제 좀 며느리를 편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편하게 해준다기보다도 며느리들한테 맡기면 잘 못할 것 같아서 없애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날이나 추석날 아침에 온 식구가 성당을 갑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보고 성당에서 그 차례 지내는 거 아시죠? 앞에 차려놓고 나와서 네, 절합니다. 가톨릭은 그렇죠. 가톨릭은 쭉 절합니다. 돌아가면서 다만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자기 조상들 이렇게 이름을 미리 넣어가지고 모시고 나서 지내고요. 훨씬 더 사실은 그 명절날 그 식구들 간에 이 갈등이 없어지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성당에 아침 일찍 가서 6시 미사 보고 나서 그 뒤에는 뭐 인근에 어디 관광지 이렇게 놀러도 가고 또 뭐 처가에 가기도 상대적으로 좀 이전에 비해서는 쉬워졌고 이래서 뭐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집안마다 다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의식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고 또 그게 우리 전통도 아니라면 조금 간소화하고 명절의 의미를 좀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솔로들도 괴롭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괴로운 분들도 있어요. 특히 그 며느리들. 종갓집 며느리.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솔로가 되고 명절이면 솔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프다거나. 기부스 팔아요. 깁스를 팔아요. 예. 가짜 기부스. 그다음에 직장에서 우리 회사가 요즘에 바쁘기 때문에 특근해야 된다. 그 특근을 또 신청해 나가.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며느리끼리 아니 어느 며느리가 안 왔어. 직장일 때문에 안 왔어. 그럼 또 그 며느리를 또 험담해. 자기만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추모를 갖다가 추모란 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화합 잘하고 우위를 돈독하기 위해서 추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개혁이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추모한다는 이유 하나 명분 하나로 모든 사람은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그래서 오히려 그 추모의 예를 갖춰 형식을 갖추느라고 본질이 그냥 손상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집안이 안 그래가지고 그게 막 비현실적으로 아니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나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인 줄 알았어요. 아이 요즘 뭐 저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며느리들만 모이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슬쩍 들어가 보거든요. 봤더니 시월드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월드에서 시집 그 세계를 시월드라 그러고 시아버지를 갖다 C하고 샵을 써요. 그래서 C샵 보면 샵. 지금 G샵 아니야 샵쥐다 샵. 샵쥐. 네, 샵을 쓰고 샵씨 G를 써요. 샵에다가 G를 써서 시아버지. 그래서 샵쥐라고 해가지고 막 그 험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당했던 얘기들 이런 거 보면은 좀 아직도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깁스 사서 회피하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 계속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리고 음식도 요즘 사람이 평소에 안 먹는 음식을 그 예법이라는 이유로다가 올리고 특별히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라거나 뭐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이런 거 맛있게 좋아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완전히 그 잘 안 먹는 그런 뭐 산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또. 저희 어머니는 전을 10가지를 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전박사예요. 전을 어떤 종류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걸 연구해서. 두 번째로 이 솔로들을 위해서 즉 그 설 긴 연휴를 혼자 집에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볼만하고 갈만하고 느낄만하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권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이제 여기서는 순수 100% 솔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계획한 얘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같이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설 명절이 되면 친지들이나 가족들에게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고 이러는데 사실 솔로들은 그렇게 할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명절날 특별하게 나에게 선물을 하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술을 하나를 샀습니다. 중력고라고 우리 술의 대가이신 노 대표님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평소에 본인이 그 잘 섭취 않았던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셨던 걸 특별한 술. 특별한 비싼 술이어서 평소에 못 드셨어요. 4만 원 정도 하는데 어느 나라 술이에요? 그게 이제 전라도가 대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잘라서 그걸 푹푹 끓여서 대나무에 기름을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꿀을 넣고 생강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류를 한 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송명섭 대인이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3대 명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전부터 계속 들었다가 사실 4만 원짜리 술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아서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번 설 명절에는 나한테 그거를 하나를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딱 받아놨어요. 그래서 내일 설 연휴의 첫날은 중력고와 함께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포문을 열기로. 그게 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2도입니다. 네. 그 송명섭 그 명인이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그 막걸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그 전통주로서는 좀 이렇게 이분이 이제 유일하게 개성하고 있는 술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거 만든 사람이 이제 이분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그 일종의 증류주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 멕시코에서 무슨 선인장 해가지고 데킬라 만들듯이 대나무를 끓여서 거기서 이제 뭐 약간 독한 술을 얻는 그런 개념인데 맛이 어떨까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맛이 좋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것? 그리고 이제 설 명절 때 술 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중력고로 입을 다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매번 명절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일상에 굉장히 바빠서 극장에 가서 꼭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특히나 이제 요즘은 멀티플렉스에서 그런 게 알차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상영을 하지를 않아서 뭐 서울에 한두 군데 뜨문뜨문 상영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개훈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한 3편 정도를 초이스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딱 보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른 영화는 아까 이제 개훈방은 그 개를 훔치는 방법이라는 영화는 엄청 좋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SNS 상에 많은 그 관객들이 이거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못 봤다. 이래서 12일부터 재상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극장에 가서 하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명절에 좀 이제 따뜻하고 행복한 영화를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고 소위 이제 한국판 카트 같은 영화인데 그 해고된 여성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재고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이 이것에 찬성을 해줘야지 이분이 이제 이 여성 주인공이 프랑스 예,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 나왔던 그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사람이 1박 2일 동안 회사 동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복직을 할 기회를 달라고 설득하는 이제 그런 영화. 하나가 있고 그리고 꾸베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예, 그런 영화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골라놓고 일단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영화를 보는 날 그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서 권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그 개를 훔치는 방법은 저도 봤고요. 근데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상영하는 데가 3군데가 4군데밖에 안 되고 예. 시간도 막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어렵게 찾아가서 저는 건대 그 쪽에 있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한국 영화입니까? 예,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원작은 외국 소설. 네, 외국 소설. 그냥 뭐 다른 영화하고 경쟁 관계 속에서 좀 밀려서 그런데 상당히 그 괜찮은 영화고 지난번에 이 노유진 정치 카페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그 앨런 튜링이라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인데 이게 이제 컴퓨터를 발명했던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얘기되는 분의 혁혁한 조국에 대한 2차 세계대전 때 공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동성애자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서 당시에는 동성애자가 영국에서는 형사 처벌받는 거여가지고 무기징역을 살 거냐 아니면은 화학적 거세를 당할 거냐 선택해라 해가지고 결국 화학적 거세를 선택했다가 자살하고 마는 이제 그런 이제 근데 이 영화가 상당히 그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토론토 영화제에서도 이제 상도 받았고 또 이 베네딕트 그 캠버비치라고 이제 요즘에 뜨는 셜록 홈즈인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네. 이제 아주 연기파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아서 지금 이제 마침 명절 때 하니까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명절 기간이 길 때는 이제 평소에 못 보는 영화 있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소에 보기 힘든 영화. 네. 뭐 예를 대부 1, 2, 3편을 다 본다거나 뭐 그런 것 중에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가 이제 미국판이 있고 소련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소련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소련판이 한 6시간 정도 돼요. 러닝 타임이 6시간. 그래서 이 극장 같은 데서 할 때 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틀에 가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그 당시 이제 뭐 사회주의 소련이 만든 거니까 굉장히 리얼리즘에 충실했던 영화. 동원된 소련 군인만 13만 명. 와, 다큐멘터리입니까? 아니요. 대하 영화. 대하 영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90년대 초반에 TV에서 한번 이걸 갖다가 며칠 동안 튼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인데 이걸 교도관한테 이걸 좀 녹화해가지고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반수들만 영화를 보고 정치범들은 이제 섞여서 영화 못 보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선동할까봐 싸워가지고 따로 우리가 영화를 그 비디오 보는 걸 이제 해서 봤거든요. 네. 처음에 무슨 중국 영화 뭐 이상한 영화 자꾸 보여줘서 이게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어서 그럼 교정교화에 도움 되려면은 좋은 영화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영화 정해라 해서 제가 1년 동안 영화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했는데 역시 우리도 젊은 그 당시에 어린 학생 운동하다가 데모하다 들어온 친구들은 주인발 나와서 막 이렇게 총 수십 발 맞아도 안 죽는 그런 영화를 원하는 거야. 근데 나는 또 거기서 막 카사블랑카 찾고 빠삐용 영화 찾고 이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좀 학번이 위라는 걸로 눌러가지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쟁과 평화 이걸 보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3번인가 4번에 나눠서 보는데 그 같이 보는 동료들이 그래도 전쟁 장면이 나오면 좀 보는 거야. 그다음 평화 장면이 나오면 또 졸고. 이게 그거군요. 전쟁과 평화. 평화 시계는 좋다. 이게 전쟁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 혹은 평화잖아 이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한번 볼만한 토르스토이의 작품을 잘 녹여낸 거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 비디오로 팝니다 이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화 뒷 얘기까지 다 섞어가지고 굉장히 한 6시간짜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비디오 데크가 없어요. 하여튼 찾아보면은 또 뭐 이렇게 꼭 봐야 되겠다. 다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GB를 했는데 그 트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들이 있죠. 청각장애인들의 그 직업학교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학교 자체가 거기 선생들인데 선생이 마피아예요. 그래서 애들 막 매춘도 시키고 뭐 이상한 거 물건도 팔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건데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수화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영화 본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수화라서 한국 그 청각장애인들도 10%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 어법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지장을 얻고요. 또 하나는 그 흔히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청각장애인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온정주의적으로 뭐 휴머니스트적인 이런 접근인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리얼하게 그들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잔혹하게 보여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그 청각 장애인의 그 체험이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기숙사처럼 살거든요. 침대가 2개씩 한 방에 2개가 있는데 그냥 가가지고 거기 섹스를 하는데 완전 침대가 덜컹덜컹하게 섹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못 듣잖아, 옆에 사람은. 그런 거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와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라는 느낌들을 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좋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깐느에서도 비평가들 상을 계속 받았고 아주 훌륭한 영화고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영화의 특별한 그 장르를 가리는 취향이 아니라서 저는 장르 불문. 양으로 승부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비디오 10개. 비디오 10개 이런 주의여서 개수를 소개해주시면 개수를 추천해주세요. 이번에 10개를 보세요. 그건 이제 20개를 보십시오. 아니요 비디오 1.5kg. 1.5kg. 각자 얼마나 시간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그 5일의 기다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극장 가서 볼 시간은 없어서 먼저 집에서 봤는데 불법 다운로드는 아니시겠죠? 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 올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다 그래요. 공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문화 대혁명이 10년간이었습니까? 68년부터 78년까지 문화 대혁명의 끄트머리에 한 1, 2년에 한 부부의 사연을 다룬 영화인데 이 남편이 지식인인데 문혁기관 중에 숙청을 당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디 그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도망쳐가지고 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여기서 잡힙니다. 이 부인도 이제 지식인이고 그 학교 교사인데 그리고 발레리나가 희망인 딸이 하나 있고 근데 이 발레리나가 희망인 딸이 아버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요. 실력은 굉장히 출중한데 아버지가 문화혁명으로 인해 숙청당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렇게 저기가 못 되는 거죠. 배역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만나러 왔다가 역에서 잡히는데 이 잡히게 된 계기가 영화에서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딸이 제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딸이 단서를 준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화혁명 끄트머리였기 때문에 1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부인이 치매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못 알아보고 또 문혁기관 중에 뭐 공항기관이나 이런 데서 와서 심하게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으로 이 남편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길 건너에 집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손수 썼던 편지를 자기가 이웃 사람이는 척 하면서 읽어주고. 근데 이 5일의 기다림이라는 그 제목이 왜 붙었나 봤더니 남편이 보낸 편지 중에 5일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매달 5일날 이 부인은 이제 머리 하얘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역 앞에 가서 팻말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 부부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눈이 펑펑 내린 날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로 이 할머니를 태워서 그 역 앞에 가서 팻말을 들고 기다리는데 그 옆에 이제 담요를 덮어주고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국 현대사의 큰 사건이었고 또 뭐 이제 중국 공산당도 공식적으로 그건 오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혁명에 대한 해석이 그 굉장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사의 그런 비극 속에서 사실 이분들은 그냥 무슨 뭐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민초들인데 그런 민초들도 어떤 운명에 처해졌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참 잔잔하고 이 배우들의 또 연기도 굉장히
일품이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번에 저 연휴 기간 중에 시간이 나시면 굿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까 이제 긴 영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이 많이 남는 솔로들을 위해서 정말 강추하고 싶은 그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들. 그러니까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심야식당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시즌 1, 2까지 나왔고 이제 시즌 3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거를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그때 지방선거 당시였는데 거의 선거운동 끝나고 밤에 들어가서 12시부터 보다가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다시 나가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밤 12시부터 그 심야식당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술을 마시는 음식을 시키고 술을 마시는 곳인데 특이한 것은 그 집은 술을 3병 이상을 절대 팔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주인장과 거기 오신 손님과 계속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게이나 그다음에 뭐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야쿠자 그다음에 미혼모 그다음에 뭐 입시에 계속 낙방하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언저리 아웃사이더 주변으로 밀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근데 너무 따뜻하게 나와요. 총리지명 탈락자 뭐. 거기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게 한 편이 30분이 조금 안 돼. 한 24분에서 그 25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편을 다 보려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10시간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번 딱 보시면은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이 일품 요리를 해내는 그 요리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거창한 요리들이 아니거든요. 뭐 프랑크 소세지를 튀겨가지고 먹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선을 보이는데 막 보다가 나도 집에 있는 무슨 이렇게 식재료를 가지고 일품 요리 하나 해가지고 거긴 주로 맥주를 많이 마시는 장면이 나와서 맥주 한 캔에 이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심야 식당을 보는 것도 굉장히 따뜻하고 쏠쏠한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참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즌 1, 2를 다 보고 시즌 3편 나온 거를 한두 개 봤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식욕을 굉장히 뿌리는 드라마예요. 마지막에 심야에 보면 안 되겠다. 마지막에 요리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거 밤에 보면은 정말 다이어트에 적입니다. 여성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처음에 그 드라마가 원작이에요? 만화가 먼저 나왔죠. 네. 요리가 아주 간단한 것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계란말이 만드는 거 이런 걸 타타타. 계란말이가 일본에서 계란말이는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는 뭐 요리사들이 이제 솜씨를 이렇게 분별하는 척도가 계란말이 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간단한 요리들을 소개하는 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거기서 몇 장면이 그게 나오는데 밥에다가 버터를 녹여가지고 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그냥 그 딱 하나야. 이거는 번거롭지가 않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거 먹게 됩니다. 제가 10중 8구 약속드리는데 먹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물에다가 밥 말아서 매실장아찌 위에 몇 개 올리는 거. 뭐 이런 요리들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드라마 중에 또 하나로 미드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즈. 예. 그거 이제 저는 2부까지 봤는데 뭐 3부가 2월 27일 날 개봉 박두입니다. 3부. 시즌 3. 시즌 3. 근데 저는 시즌 1, 2까지 봤는데 이거 보면은 가장 장점이 뭔가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완전히 빠져들게 돼 있는데 미국 정치의 어떤 이면을 그지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실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팬이라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능수능란한 이제 그 사악한 정치인이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그린 건데 정말 볼만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웨스트윙은 미국 정치에 좀 착한 면을 부각시켰다면 그 하우스 오브 카드는 완전히 그 반대의 측면들을 다뤘다. 이렇게. 맞습니다. 웨스트윙이 그 미국 정치의 낮이라면 이거는 밤이에요. 네, 그렇죠. 완전 지킬 하이드처럼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데. 근데 훨씬 박진감이 있고 어차피 사악한 것이 보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 대사가 좋아요. 대사가 정말 외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영문 스크립을 따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거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따로 구해서 이제 어렵게 좀 구해가지고 같이 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연극을 봤어요. 하여튼 몇 년 만에 본 거지 그냥.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연극이 좀 비싸잖아요. 맞아요. 보통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좁아요. 뭐 소극장이니까 기껏해야 막 꽉
꽉 채워서 한 70명 정도 네. 들어가는데 제가 세봤거든요. 몇 명이나 들어올까. 이게 어떻게 재정적으로 유지가 될까 싶어가지고 세봤는데 한 70명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고 자리도 뭐 가다 보면 막 위에 막 네. 부딪히고 자리도 앉으면 한 1시간쯤 지나면 불편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데도 좋더라고요. 안톤 체홉의 그 반야삼촌이라는 걸 봤거든요. 이윤태 건출. 또한 그 보고 나서 또 대학로 이렇게 걸으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영화보다 돈도 많이 들고 좀 불편하고 실제로 시각적 스펙타클 같은 건 없어도 우리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거기 현장에 참여하고 그 나와서 또 그 대학로의 그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극을 보고 나온 대학로와 그냥 갔을 때 대학로의 분위기가 또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연극을 볼 때 가장 큰 매력은 그 소극장 안에 뭐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구가 된 느낌으로 같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정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예. 또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서울 성곽 있잖아요. 예.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어느 날 가는데 길바닥에 이렇게 서울 성곽 가는 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곽에 성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막 성북동까지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길 가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가다 보면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옛날에 누구죠? 그 음악가 홍남파 선생님 예. 집도 있고 뭐 등등등. 그 전부 다를 돌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어딘가면은 저기 그 북악 스카이웨이 쪽 예. 그 부암동 네. 그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 동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숙정문이라고 있습니다. 북쪽을 지키는 문이 있고 더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그냥 그 성북동으로 빠져 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학로 쪽으로 이렇게 그 성균관대 뒤편으로 나오는 그까지가 이제 제일 좀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코스고요. 전체적으로 다 복원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특히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은 뭐 그 삼성그룹의 모 회장 집 안으로 근데 그 집에서 그 성벽을 먹은 것 같아. 먹어버린 거. 그래서 그 복원 안 되는 구간이에요. 저 장충동 그쪽은 길로도 파여져 있고 뭐 대기업 몇 개와 호텔에서 먹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이제 파손이 되는 건데 나머지 구간들은 이제 꽤 많이 복원이 됐죠. 성북동 달동네가 참 좋더라고요. 성북동 보니까 찾아보니까 완전 부촌이던데 네. 부촌이 아니라 그 옛날 그 달동네 있잖아요. 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딱 가니까 그 제 60, 70년대 막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동네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요즘도 요즘도 다 예,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한성대 뒤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성북구 장의동 그쪽에 가면은 옛날 동네입니다. 정말 골목이 많았고 집들도 이제 좀 과거에 지은 그런 집인데 요즘 그쪽에서 이제 주택 개량 사업을 합니다.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원래 그 동네 친화적으로 개량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이제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네, 이제 뉴타운을 주민들이 거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이 휴먼 라이프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 개량 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파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예컨대 뭐 북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뭐 북촌은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만 그렇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골목들이 너무나 예쁘고 옛날에 그냥 크게 그냥 골목 치고 이렇게 큰 길 치고 이래가지고 막 계획한 도시였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그 골목 그 미로 같은 골목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솔로가 혼자 가기 좋은 곳. 아까 이제 바다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로가 혼자 여행하고 걷기 참 좋은 곳이 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주로 봄에는 선운사가 좋고 가을에는 부석사가 참 좋고 겨울에 백미는 사실은 저는 월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월정사 서울에서 가기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2시간 정도 버스 타고 그 앞에 바로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나무 숲길 1km짜리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고 파란 전나무 길에 정말 피톤치드를 막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서 안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할아버지 잔칫날 이렇게 앞마당에 놀고 있는 이렇게 막내 손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절이 월정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정리할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산사를 걸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길이 참 좋은 길인데 그 길은 1년 내내 좋아요. 사실은 눈 없을 때도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전나무 숲길을 갔다가 갈 수도 있고, 거기 또 주지 스님이 정념 스님이라고 꽤 이제 잘 지키고 이렇게 또 예술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이제 사찰 대중화에도 앞섰던 분이고, 더 시간 날 때 더 올라가면 상원사까지 또 갈 수 있잖아요. 그 중국 오대산을 본 따가지고 봉우리마다 이제 그 몇 개의 어떤 암자식 절도 있고 그래요. 이제 스님 한 분이 계시는 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눈길 피해서 이렇게 다니면 참 좋죠. 예. 그 밖에도 뭐 행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서울시나 또 정부에서 하는 행사들이 좀 있는데,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2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평양예술단의 북한 민속예술 공연도 있고요. 시청각 장애인도 함께 즐기는 7번 방의 선물 영화 상영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복궁도 무료 개방하죠. 19일 하루 무료 개방입니다. 그리고 종묘 같은 경우에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원래 예약제인데 예약 없이 그냥 볼 수도 있게 좀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다양한 공연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서울만 있네요, 어떻게? 그 동대문 플라자 행사 중에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제가 한때는 별명이 오드리 할 뻔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드리 헵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점핑 위드 러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폴짝 뛸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전시를 했던 그 전시장에도 제가 다녀왔고, 거기에 오드리 헵번 이제 뛰는 장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사서 집에다 걸어두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오드리 헵번 전시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동대문 플라자에서 월요일을 빼고 다른 날은 이제 그 12,000원 정도 주면 볼 수 있는 사진전을 사진전을 하고 말년이 아름다웠던 분이죠. 말년이 참 아름다웠던 분이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를 보면 이제 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 걱정을 하셨어요? 왜 걱정을 하셨어요? 아니 너무 길게 우리가 보면서 불안해지잖아.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말년에 유니세프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난민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억 남는 그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나이를 들면 사람이 손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의 손은 나 자신을 위한 손, 그리고 또 하나의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봉사활동 하시면서 병을 얻어서 암으로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미라는 것이 정말 그분이 정말 이렇게 얼굴 자체도 너무 우아하고 너무 아름답게 생기신 분인데, 거기에 내면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오드리 할 뻔 정도까지 뭐 그렇게는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얘기도 했죠. 이분이 이제 좌우명으로 여겼던 게, 그 아들한테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남들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분하고 참 그 대극에 있는 게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있잖아요. 참 추하게 늙은 막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미녀인데도 젊은의 양지라고 그 사람 나온 영화, 젊은의 양지 그 흑백영 그건 4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말년이 그 다른 사람의 손목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발목을 잡는 사람이 인생은 기로에서 가지고 뭘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DDP에서 또 열리는 게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 유명한 사진 작가죠. 이른바 결정적 순간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한데, 라이프지. 예, 이분이 그 기념 회고전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프린트 작품, 우리나라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도 온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살펴보시고요. 또 있나요? 그 밖에? 깨알같이.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서울만 말씀드리는데, 지역에도 뭐 부산에 있는 분들은 해운대 바다 갈 것이고, 또 이렇게 전남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청산도 같은데 슬로우 시티 뭐 이런 데도 가실 수 있고. 담양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어디요? 담양 좋죠. 예. 저는 이번에 옥포를 한번 다녀올까 해서. 옥포. 왜냐하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 그 버려진 그게 있어요. 그 놀이동산. 사진을 봤는데 아주 묘하더라고요. 그 버려진 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 그 괴기 영화. 약간 괴기스러워. 영화 촬영 세트로 많이 쓰이겠다. 그래서 거제도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 한번 가가지고 사진을 한번 좀 찍어볼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충남 아산입니다. 네. 아산에 계시는데 아산에 가면 이제 민속마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민속마을 하면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가 유명한데 외암리 민속마을이라고 거기는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는 안 알려져 있는데 거기가 아마 저 집성촌이면서 또 옛날 그 마을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가면은 이제 전통 행사도 많이 합니다. 이 설 명절 때 하는 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도 한번 가보시면은 특히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옛날 전통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으니까는 이렇게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이 수덕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수덕사도 절이 굉장히 아주 웅장하면서도 잘 전통이 보존되어 있는 절이기 때문에 또 근처 가면 맛있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내려다가 원래 절집을 갈 때는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죠. 덕산 온천도 있습니다 근처에. 그런 데도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윷놀이 좀 해보셨나요? 저는 뭐 그런 놀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뭐 도리지꽃땡 한번 배워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예, 화끈하죠. 그냥 단시간에 결판내는. 고스톱은 정말 비할 게 못 되는. 근데 저는 이제 햄버거를 하나 시켰더니 롯데리아인가 어디서 또 햄버거를 시켰더니 그 설이라고 이렇게 그 윷놀이 세트를 끼워주더라고요 선물로. 그래가지고 혼자서 아니 집에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랑 같이 윷놀이를 했는데 이게 규칙이 공유가 안 돼. 약간 그거 가지고 얘는 좀 다른 종류의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이제 워크숍을 가거나 의원들끼리 MT를 가면은 간간히 이제 고스톱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의외에 다 잃을 것 같은 사람이 돈을 다 따요. 서기의원이 다 따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는데 이 판사님이 전직 판사님이 룰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 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배웠어요. 우리 당의 모 인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걸 치는데 족보를 제가 모르는데 뭘 들었는데 엄청 높은 족보인 줄 알고 제가 계속 이렇게 고를 불렀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판이 저한테 다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판이 흐트러진 거야. 그래서 그날 제가 왕창 다 땄던 그런. 아니 그거 있잖아요. 파토날 때가 순서 있잖아. 뭐 비포 뭐 무슨 초 뭐 이런 거 있죠. 왜? 옛날에 비풍초 똥팔쌈. 비풍초 똥팔쌈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글쓰기 훈련을 한번 시켰거든요.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글을 좀 써오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비풍초 똥팔쌈인가?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맞는지 그걸 계산을 해왔더라고요. 정말 맞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확률론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당 지도부가 그 결정적 순간에 그 고스톱 친 거는 편집할 거죠? 아니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내란선동한 게 아니다. 고스톱 쳤다. 제가 이제 많은 뭐 문화 유적이나 의미 있는 그 관광지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냥 잠깐 한번 나들이 하시면서도 의미 있는 곳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데가 있는데 어저께 우리 정의당 의원들이 다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한 5달 가까이 SK, LG의 인터넷 설치 기사님들이 사실 인터넷을 설치하러 가서는 SK에서 왔습니다. LG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SK와 LG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7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도 뭐 한 달 월급이 뭐 최저임금의 거의 주 70시간. 예, 주 70시간을 일을 하는 거지. 밤 11시까지 일하고 아침 7시에 나가야 되는. 그래서 노동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SK, LG는 당신들은 우리 사원이 아니다. 그리고 협상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고용 형태죠. 간접 고용에 대해서 우리를 직접 일을 시키는 재벌 대기업이 좀 우리랑 같이 협상하고 책임을 져주세요. 이렇게 농성을 하고 지금 70m 높이의 고공 전광판이 올라가서 두 분이 또 농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저께 다녀왔는데 지나가는 20, 30대 굉장히 젊은 여성분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서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작은 어떤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좀 지나가시면서 서명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좀 전합니다. 그 위치가 이제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네. 광화문 우체국이 아니고 그 남산 1호 터널인가요? 3호 터널이죠. 남산 3호 터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에 전광판 위에 그 전광판이 밑에서 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네. 어디 이렇게 잘못 발 디디면은 위험할 그래서 정도로. 몸을 묶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두 분 강세웅 씨, 장현희 씨 두 분의 이 통신 노동자가 올라가 있고요. 이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우리 사회 간접 고용의 문제를 보여주는 건데
실은 이제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이름으로 그분들이 IPTV도 설치하고 나가서 인터넷 회선도 깔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제 자기들이 진짜 고용자가 아니고 라는 이유로 이제 단체 교섭에 임해주지 않는 거죠. 교섭권을 경총에다가 위임을 해버렸는데 사용자들이 경총이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농성을 시작한 지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이 넘었고 뭐 거창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사장 나와서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진짜 사장이 나와서 근로조건에 대해 성실한 대화를 해달라라는 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요구의 이제 처음이자 끝이고요. 또 한 군데 지금 이제 쌍용차 그 굴뚝농성 오늘로 이제 66일째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녀왔는데 거기도 두 분이 올라가 계시죠. 쌍용차 그 해고 조합원인.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마인드라 그 회장이 여기 이제 신차 출시에 왔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마인드라의 기업 철학은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나 골고루 잘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가서 지금 회사하고 이제 물밑 교섭이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벌써 65일이나 됐고 그 굴뚝 높이가 뭐 지상에서 한 70m 이렇게 됩니다. 까마득히 높은데 두 분의 조합원이 올라가 있는데 어제 저희 가가지고 아이패드로 화상 통화를 했는데 그 고공에서 한겨울에 70일 넘게 농성을 하신 분들 같지 않게 네. 굉장히 씩씩하고 얼굴도 깨끗해요. 세수를 잘하는지. 그래서 한번 거기도 이제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창근 그 조합원은 거의 시인 다 됐더라고요. 예, SNS 상에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분 올리는 글들 때문에. 굴뚝에 올라가서 시인된 사람. 어쨌든 이번 설 연휴를 굴뚝에서 또 광고탑에서 고공에서 보내는 해고 노동자들 꼭 기억해두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70m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해고자 복직 농성 중인 김정훈, 이창근 씨. 네. 그 근처 사시는 분들 좀 방문해서 격려를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또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 위에서 농성 중인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의 파업 노동자 장현희, 강세웅 씨. 이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죠. 네. 이분들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입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잠깐 들르셔서 격려 방문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멀리 구미입니다. 작년 5월 27일 그럼 얼마입니까 벌써? 45m 굴뚝에 올라가서 지금도 농성 중인 스타케미컬 해고 노동자 차광호 씨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관심 갖고 한번 격려 방문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연휴에 어디 계시든지 간에 동료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찬바람을 맞는 이분들의 이름과 기사를 검색해 주시고요. 또 SNS에서 응원 메시지 보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정치 카페 청취자들과 노동자들의 연대야말로 이번 설 특집 비정치 카페가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가장 멋진 맞아요. 설 연휴를 위한 확실한 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연자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